기자인데요. 기자실에 갇힌 기자들이라는 주제입니다. 어떤 얘기인지 좀 궁금한데 우선 지난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를 한 후에 관련 내용을 이제 브리핑을 했는데요. 갑자기 이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변을 하게 되면서 브리핑이 간담회로 바뀐 듯한 뭔가 색다른 좀 분위기가 연출이 됐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를 하는데 지금 장관들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업무 보고는 현 정부 출범의 첫 업무 보고입니다. 그렇다 보니 각 부처의 주요 내용을 기자들이 알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자리인데 일반적으로 업무 보고가 끝나면 이제 간단하게 내용만 브리핑을 해주고 그렇죠. 보통은 마이크를 내리는 그래서 이제 실명 한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다. 이게 아니라 관계자에 따르면 이러했더라라고 보통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제 질문 문답을 편하게 하자 뭐 이런 취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날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면서 강인선 청와대 대변인이 오늘 브리핑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면서 지금부터는 관계자 발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는데 한동훈 법무장관이 괜찮습니다. 막 기자들이 웅성웅성하더니 장관님이 괜찮다는데 하시죠. 막 그렇게 했더니 괜찮습니다. 더 있으면 함께 하시죠. 해서 약간 청와대 대변이 약간 머쓱하지만 실제로 일문일답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지난달 26일 진행이 됐고 그리고 보통 짧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후에 대변인이 다시 브리핑 하겠습니다. 네. 아니면 뭐 부처에서 발표하는 업무보고 자료를 참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한 장관의 경우에는 22분간 기자들의 질문에 질문에 받기도 하고 답변을 하게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모든 과정을 다 카메라 앞에서 했다는 거죠. 굉장히 이례적이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이제 민감할 수 있는 사안이 지금 법무부와 많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면 이거 뭐 대통령의 권한이니까 장관이 직접 대답하기 곤란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에 대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포함될 거냐 이런 것을 물어봤더니 제가 검사로서 일하던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대통령 고유 권한, 즉 사면권 행사를 보좌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그러니까 답변을 피하기는 피했지만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라는 예전에 발언과는 많이 좀 차이가 있다. 그러네요. 이런 평가가 나오죠. 그리고 또 논점이 있습니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둘러싸고 지금 정치권에서 워낙 시끄러운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더니 굉장히 오히려 지금 도움되는 방향으로 고민해야 된다. 약간 정치인들의 수사 같다라는 평도 나왔었고요. 이 한 장관이 티타임을 복원하겠다. 즉 법무부와 검찰 담당 기자들하고 차 마시면서 하는 이런 거 이제 장관이 한다라기보다는 수사와 관련된 보통 검찰의 고위 관계자들이 가끔 이런 걸 하는 관례가 있었는데 네. 한때 폐지됐습니다. 이것을 복원하려는 것에 대해서 일각에서 조금 논란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 정부에 있던 수사에서는 과연 흘리기가 없었느냐, 티타임이 없었느냐. 보통 장관이 이런 표현 안 쓰죠. 그러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또 언론으로부터 불편한 질문도 뭐 공직자가 받아야 된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하면서 굉장히 기존 장관들의 업무 보고 이후의 브리핑과는 다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렇게 업무 브리핑을 하는 그 뭐랄까요? 그 자리가 이렇게 많은 관심과 집중을 받았던 적도 참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실 청사 기자실에 깜짝 방문을 해서 기자들과 소통을 했다라고 하는데 왜 그랬을까요? 지난 7월 24일 날 대통령실 이제 1층에 지금 기자실이 있죠. 네. 갑자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짜잔 나타났다면서 기자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건 제가 쓴 표현이 아니라 김대기 실장이 직접 한 표현인데 저 누군지 아세요? 하면서 하도 존재감이 없어 왔다. 이 말은 사실 이제 최근에 대통령의 지지율이 정부 출범 초기 예전 정부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좋지 않다. 그쵸. 그리고 이제 일부 사설 칼럼 이런 것을 보면 대통령이 이제 여러 가지 일을 잘하도록 대통령실이 일을 잘해야 되는데 최근에 뭐 인사 논란, 또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둘러싼 논란 이런 것이 계속되다 보니 저도 이제 그런 칼럼 많이 읽었습니다만 진보 보수 뭐 막론하고 대통령 비서실 도대체 뭐냐라는 칼럼이 실제로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 아마 이런 점 의심할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왜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뭐 스타 장관 이런 거 하면서 적극적으로 소통을 강조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 역할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국회 없이는 아무 일도 못한다. 그리고 국회하고는 소통을 많이 해달라는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18분 동안 간담회를 진행했는데 사실 이날 김대기 비서실장에게 쏟아진 질문 중에 핵심 쟁점은 행안부에 경찰국을 설치하는 문제였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김대기 비서실장은 굉장히 경찰의 집단 행동에 대해서 우려하는 듯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뭐 정무적으로 옳은지 바른지에 대해서는 여야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동안 비서는 얼굴이 없다. 라는 어떤 조용한 비서실장의 역할이 아닌 이례적으로 직접 나서서 현안을 설명한 점에서 뭔가 이 대통령이 대통령실 관계자들하고 장관들에게 적극적인 소통을 주문한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평론가님께서도 기자 출신이시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이렇게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든지 뭐 장관이 이렇게 예정에 없던 이렇게 깜짝 소통의 시간을 갖게 되면 기자로서는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렇죠. 근데 제가 자리를 비웠거나 잠깐 밥 먹으러 가는데 어떡하면 그건 이제 그날 대략 난리가 낭패죠. 나는 거죠. 그러니까 깜짝 방문이라는 거는 사실은 아마 맞아요. 이제 기자실에 뭐 30분 전이라도 공지를 해주는 경우가 있지만 이날 어쨌든 깜짝 방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저는 두 가지 점에서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형식상으로는 뭐 관계자라더라 뭐 그러한 것으로 전해졌다보다는 훨씬 보도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 대통령실이라 하더라도 행정관의 말과 비서실장의 말의 무게는 확실히 그렇죠. 다릅니다. 비서실장이 한 말이 대통령의 의중을 더 잘 담았다고 일반적으로 해석이 되니까 기자로서는 정말 좋은 취재이고 형식상으로도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 형식이라고 봐야 되겠죠. 다만 이 내용이 문제인데 네. 뭐 내용을 물었는데 제가 대답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뭘 또 물어보면 글쎄요 잘 검토해 봐야겠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기자들은 나중에 오늘 왜 왔지? 그렇죠. 뭐 이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어. 형식과 내용이 잘 맞아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사실은 제가 평론가 입장에서 보면은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의 말이 굉장히 이 파장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쓰는 용어 하나가 굉장히 정제된 용어여야 되고 정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 같은 것을 잘못 얘기하면 예를 들면 이게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민감한 사안에 대해일수록 더 대통령실 내부에서 정제되고 확실한 정보를 가져와야 된다. 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노무현 정부 때 기자 브리핑룸 통폐합 이슈가 있었는데 좀 내용을 소개해 주시죠. 노무현 정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기성 언론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좀 허물고 언론의 취재나 이런 부분을 좀 자유롭게 해야 된다는 취지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왜 부처마다 기자실이 있잖아요. 뭐 어느 부처에 가든 기자실이 있는데 지금 당시 참여정부에서 취재했던 방안, 특히 2007년 8월, 9월 굉장히 관심을 모았던 사안은 부처에 있는 기자실을 폐지하고 통합하는 브리핑룸을 만들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쉽지 않은 문제죠. 일단 기존 기자실을 없애야 됩니다. 없애야죠. 그렇다 보니 예를 들면 이제 정보통신부 같은 경우에는 정통부에서 기자들한테 2007년 9월 초까지 기자실을 비워달라 이렇게 통보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기자단이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2007년 8월 21일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는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을 또 들어보면 기자들의 입장에서 좀 이해가 되는 게 정통부가 출입 요금,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비롯한 IT 서비스 부문에 대한 정책인데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취재를 제한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이었는데 이게 정통부만 그런 상황이 아니었었고요. 국정홍보처에서 8월에 어떤 내용을 전달했느냐. 환경부, 복지부, 노동부 이렇게 취재 담당하는 기자들한테도 8월 26일부터 새로 만들어진 그러니까 부처 브리핑실은 없애겠다는 거죠. 통합 브리핑룸에서 하도록 다 방 빼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이 방 빼라는 제 표현입니다. 네. 당시 기자들이 이런 표현을 썼다라는 거예요. 뭐 이외에도 뭐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이런 사람들은 과천청사 통합 브리핑 센터로 옮겨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자들한테 쉽게 말하면은 기존의 부처 중심으로 있던 기자실 없애고 통합 브리핑룸을 만들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자들이 부처에 상주할 수가 없으니까 부처에 있는 공무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는 방식보다는 브리핑을 듣고 거기서 해라, 이런 취지였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굉장히 반발을 샀는데, 아까 정통무 기자들이 말한 것처럼 이거 공무원들한테 취재하는 거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도 나왔었고, 이때 어떤 표현이 나왔냐, 기자실 못 들어가게 대못 박냐, 결국은 언론의 취재를 제한하냐, 이런 반발을 사기도 했고요. 결국은 이게 이명박 정부 때 나중에 좀 뭐 복원되거나 이렇게 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노무현 정부에서는 이것을 취재 지원 선진화 방안이라고 명명을 하면서 여러 가지 개방형 브리핑제를 통해서 더 많은 기자와 더 많은 언론사들이 취재를 하면은 오히려 더 투명하게 정보가 유통되지 않냐라는 입장을 내세운 반면, 당시 기자들은 이런 반발을 했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뭐 기자실 개방에 대해서는 지금도 사실 좀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소송이 되기도 하고, 제가 취재해서 보면은 언론사 기자들끼리 싸움이 나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좀 현장에서는 민감한 문제이고 뜨거운 감자이기도 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당시 뭐 기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좀 반발의 움직임도 있었다라는 말씀도 주셨는데, 당시 굉장히 이슈였던 개방형 브리핑제, 개방형 브리핑론 구체적으로 좀 무엇인지 좀 짚어주시죠. 현재 부처의 기자실에 대해서 신생 매체가 갖는 불만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부처의 기자실 있으면 기자면 아무나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 그렇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특히 경찰청, 법원, 검찰청, 그렇죠.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나 언론사 기자요라고 해서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자단의 투표를 통해서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브리핑이라든가 질의응답이 오가는 것도 기자단의 그 기자실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당연히 정보를 받을 수가 없겠죠. 부처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시스템이 있다 보니 개방형 브리핑제라는 것은 브리핑을 하겠다는 겁니다. 개방형, 즉 어느 언론사 여기에 들어와서 듣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기자들이 들어와서 자유롭게 브리핑 내용을 듣고 취재를 하라, 이런 취지였고요. 2003년 6월 청와대를 시작으로 이것이 시작이 됐고, 2003년 9월부터 전면 실시를 한다는 것이 참여정부의 목표였습니다. 미디어 오늘이 서울고등법원을 상대로 제기한 출입증 발급 등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이야기도 조금 해볼게요. 앞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사실 이렇게 이제 뭐 소송전이 펼쳐지기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말씀드린 이 항소심에서 결국 패소를 했습니다. 법조기자단 소송단이 사건을 대법원에 이제 상고를 하면서 결국 대법원까지 이제 가게 됐는데요. 구체적으로 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자인데 기자로서의 권리를 제한받는다가 소송을 제기한 측의 주장인데요. 네. 2020년 12월 미디어 오늘을 비롯한 3개 매체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 3명과 함께 소송을 냈습니다. 이 소송은 누구를 상대로 낸 거냐? 서울고법을 상대로 낸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우리 이제 기자실 출입하겠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출입증이 있어야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출입증을 팔려면 서울고법에서 출입증을 발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민간인이나 기자단이 출입증을 발급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서울고법은 뭐라고 돼 있느냐? 출입기자실 가입 여부 및 구성은 서울법원청사의 출입기자단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 우리가 관여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답변을 한 거예요. 법원은 그 가입 여부 및 구성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잘 보십시오. 출입기자단 등에 대해서는 출입기자단 간사에게 문의하기 바란다라고 해요. 근데 참 이게 애매한 것이, 출입증이라는 우리가 띠 찍고 들어가는 행정적인 부분은 고법에서 발급을 해주지만, 그렇죠. 출입기자단 문제는 고법에 있는 행정직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보니 이 쟁점이 부딪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고법까지 가게 됐다고 하잖아요. 왜냐? 1심은 어떻게 판결했느냐? 기자단의 협의를 미루는 행위에 대해서 법적 근거도 없이 국유재산관리청 스스로의 결정이 아닌 제3자 기자단에게 미루는 것은 법치행정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즉 1심은 기자단의 주장이 맞다라는 겁니다. 네. 이게 왜 그러냐면 기자단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유형의 것이 아니잖아요. 기자단이 사용하고 있는 기자실은 사실은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청사 안에 있는 것이고,
이 신분증 같은 경우에도 기자단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서울고법에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법원은 실질적으로 뭐냐, 국유재산관리청 스스로 결정해야지 왜 기자단에게 미루냐라고 하면서 기자들의 지금 미디어오늘을 비롯한 매체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네. 이것이 다시 서울고법까지 가게 된 거죠. 네. 서울고법에서는 다른 판단을 내린 겁니다. 서울고법의 판단은 뭐냐면 1심은 공공기관 스스로 책임져라는 거잖아요. 지금 서울고법의 판단은 뭐냐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 조건이 성립하지 않아 소가 각하되어야 된다. 즉 기자단의 문의하라는 것은 실질적인 거부가 아니라 안내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즉 이것이 절차 안내에 불과하다는 서울고법의 주장에 서울고법이 손을 들어줬다는 겁니다. 근데 이러다 보니 또 일부 매체에서는 서울고법 손들어줬다. 이거 편파적인 판결이다. 처음부터 예정된 판결이다. 뭐 이런 것도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서울고법에서는 행정노동의 대상인 가처분은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놓고 다시 미디어오늘 등의 매체는 대법원까지 가겠다. 그리고 서울고법의 이러한 판결은 위법하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양쪽의 주장이 팽팽하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기자단에 가입해서 하지 않아서 실질적인 피해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미디어오늘을 비롯한 매체가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런 매체들은 뭐라고 하고 있느냐. 검찰에 제공하는 자료를 수동적으로 받아보는 것, 즉 기자단을 통해서 이렇게 공유가 되는 자료가 있는데 그것과 능동적으로 정보원에 접근해 취재하는 것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라고 지금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실제로는 피해를 받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원의 현행 출입 매체 운영 방식이 법치 행정에 뭐 어긋난다, 그렇지 않다, 굉장히 좀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사건을 대리하는 변호사 측은 2심 판결을 두고 명확한 근거 제시가 없다, 모순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법원이 법원을 감싼다, 뭐 이런 지적도 있던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기자단이라는 것은 법원에서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출입 기자들이 만든 제도를 법원이 관례적으로 수용을 해준 거죠. 엄밀히 말하면 법원에도 이제 공보판사가 있고 공보를 하는 조직이 있잖아요. 그 조직에서 일일이 이 매체는 출입해라, 이 매체는 출입하지 말라라는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과연 행정의 영역으로 봐야 되느냐라고 좀 애매한 지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입증을 그 기자실 안에 들어가려면 일단 법원 건물 안에 들어가서 그렇죠. 증이 있는 사람만 그 사무실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거는 또 서울고법이 행당하는 업무예요. 네. 그런 점에서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저는 이제 장기적으로 기자단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개방형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일부 기자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면 경찰청, 법원, 그리고 검찰 이곳에 특수성이 있다. 우리나라가 언론사를 만들기 굉장히 쉽습니다. 일종의 등록제예요. 누구나 1인 매체를 만들어서 기자라는 타이틀을 가져올 수 있지 의사나 간호사처럼 국가고시를 통과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 지금 법조 기자단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약간 폐쇄성, 어떤 기자단 투표를 주장하는 쪽은 어떤 주장을 하냐면 수사 정보라든가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수사 정보를 다루고 있다. 그런데 이 기업과 뭔가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1인이 매체를 만들어서 수사가 어떻게 되고 가고 있냐, 판결이 어떻게 되고 가고 있냐, 이해 당사자들이 매체를 만들어서 기자라는 목적으로 법원과 경찰과 검찰을 취재한다는 목록으로 이거를 흘려 들어가면 이건 피해가 심각하다라는 또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그럼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종 이런 논란이 사실 되고 있기도 합니다. 뭐 기자단의 편가르기 이야기도 나오고 이너서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론가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예전에 지방에 근무를 몇 개월 간 적이 있는데요. 그 지방에 있는 자치단체의 기자실에 제가 속한 매체가 기자단에 아직 가입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자실에서 밥을 먹으러 갈 때 제가 따라가면 오지 말라고 했어요. 실합니다. 네. 이제 그 기자분들이 그러기는 좀 개별적으로 하니까 좀 미안했는지 그 대변인실에서 와서 아직 기자단 등록이 안 돼서 우리는 기자단 등록이 된 사람과 국장님하고만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굳이 따라가기도 뭐하고 해서 안 따라갔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기자단의 문제를 직접 느끼는 매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거죠. 그리고 더 화가 나는 것은 아니 세금으로 이 기자실 운영하면서 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냐 그러게요. 이런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것은 지금 기자단에 가입하려는 쪽과 막으려는 쪽의 주장이 좀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요. 근데 저는 말씀드렸듯이 장기적으로 오픈형으로 가는 것이 맞겠죠. 다만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어떤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서 악용이 된다거나 그렇죠. 행정의 영역의 경우에는 인허가 개발이 곧 땅값이라든가 굉장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목적으로 또 기자라는 그럴 수 목적으로 행정기관에 공무원들 일하고 있는 데 가서 전화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기자협회라든가 기자단에서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양측의 입장이 참 다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요. 또 다른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이 법조기자단이 판사 사찰 의혹 문건 사진을 보도했던 오마이뉴스와 이 대법원 선고 예고 기사를 쓴 한겨레 등 출입 매체에 대해서 징계 여부를 결정을 했다고 하네요. 예, 언론사 내부에서 간사들이라든가 이런 회의를 통해서 엠바고를 설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시점까지는 기사를 쓰지 않는다. 혹은 왜 이제 우리가 수사에 대해서 막 물어보면 되게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혹은 우리가 카더라라는 내용, 전해 들은 내용과 사실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해 이걸 기사를 쓸지 말지를 검증을 하기 위해서 이제 수사에 담당한 검찰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예전에 티타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관계자들이 오보를 내지 말라는 차원에서 다만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전제, 왜냐하면 수사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요. 오프 더 레코드를 전제로 발언하는 경우가 있어요. 혹은 이거를 기자들의 판단을 위해서 보여줍니다만 보도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원본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죠. 뭐 증거라든가 사진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엠바고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기사에 따르면 대검찰청 기자단이 지난달 27일 일부 매체의 이 법조기자단 소속 기자들에 대한 징계 논의를 결정을 했는데 당초에는 굉장히 중징계라는 쪽으로 얘기가 나왔었다고 그래요. 뭐 예를 들면 출입정지를 한다던가 이런 거였었는데 결론적으로 징계는 일단은 하지 않지만 올해 말까지 또 이렇게 내부에 규반 위정이 나오면 가중처벌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풀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제 공판을 할 때 누군가 이걸 다 적어서 기자들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1회 정도 봉사를 하라 담당 기자들이 라고 가름했다라고 하고요. 근데, 이게 이제 2020년부터 이 기자단이 보도유예 엠바고를 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뭐 이 기한을 지키지 않는다던가 이런 거 보도하지 않는 것을 보도한 매체의 일부 기자들에 대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사실 언론사들의 엠바고에 대해서는 뭐 언론 보도의 정확성이라든지 심층성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한편에 이제 국민의 알 권리를 뭐 침해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고요. 엠바고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엠바고를 일괄적으로 우리가 옳다 나쁘다고 하기는 어려워요. 외교적인 사안에 대해서 엠바고를 정부에서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켜야 되는 거고 인권 문제가 걸린 경우에도 엠바고가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건데 저는 다만 좀 우려하는 부분은 뭐냐면 일선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내가 이거 우리 저기 일요일 날 월요일 날짜 기사 없으니까 다 쓰지 말고 일요일 날 다 같이 쓰자 이렇게 하는 이런 나쁜 관례가 일각에서 있었다. 이런 건 없어져야 되겠고요. 그리고 저도 예전에 현장에서 굉장히 좀 특이한 사례를 경험을 했었는데 검찰 관계자가 영장을 흘렸어요. 지나가다가. 그래서 그걸 본 기자가 기사를 썼어요. 그래서 이 기자는 특종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수사에 상당히 타격을 입었다며 그러겠죠. 검찰과 이 기자 사이에 분쟁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긍정작용과 부작용에 대해서 기자들 내부에서도 좀 논의가 필요하고 그렇다고 정부가 엠바고를 남발해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막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정답이 있다라기보다는 어떤 기준으로 어느 성과자에 대한 논의가 좀 더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전희연 평론가님께서 이제 기자 출신이다 보니까 뭔가 굉장히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 들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